중국과 일본 양국을 공포에 빠뜨린 희대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범인은 총 3명으로 모두 일본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일본 법원이 중국인에게 처음으로 법정 최고형의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03년 8월 19일 중국 요녕성 요냥시 경찰서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그는 백탑구에 있는 한 자동차 정비소 사장으로 직원이 수상하다며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가게 직원이 아무래도 좀 수상해요.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돈이 어디서 났는지 얼마 전에는 비싼 오토바이를 샀더라고요. 그다지 성실한 편도 아니라 어디서 도둑질을 한 건 아닌가 해서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자동차 정비소로 출동합니다. 그런데 사장이 말한 직원은 경찰을 보자마자 냅다 도망부터 갑니다. 경찰 2명이 바로 뒤쫓아가 격투 끝에 그를 잡습니다. 확실히 뭔가 캥기는 게 있군. 경찰은 그를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합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그를 좀도둑쯤으로 보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름 상용강, 요녕성 심양 출신 맞아? 네.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품을 팔아 돈이 좀 생겨 그걸로 산 거예요. 그가 동북 사투리를 쓰고 있긴 했지만 심양 쪽 말투는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은 단박에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눈치챕니다. 경찰은 그가 제시한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곧 가짜라는 걸 알아내죠. 위조 신분증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상대로 강하게 압박하고 추궁합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이름 왕양, 나이 21살, 길림성 장춘 사람입니다. 그는 일본에서 유학 중에 한 가지 일이 마음에 걸려 중국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2달 전쯤 6월 19일에 일본 후쿠오카에서 일가족이 살해된 일이 있었어요. 뉴스에 범행 도구가 나왔는데 제가 룸메이트에게 사준 것과 똑같은 거더라고요. 괜히 용의자로 몰릴까봐 겁나 그 길로 중국으로 돌아왔어요. 왕량의 말은 어딘지 묘하게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왕량과 왕량이 말한 후쿠오카 사건에 대해 조사합니다. 신원조회 결과 그의 이름은 왕량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범인의 얼굴과 왕량의 얼굴이 너무 비슷해 보였습니다. 경찰의 고강도 조사가 계속되고 10시간 후 왕량이 마침내 입을 엽니다. 일본에서 친구 2명이랑 범행을 저질렀어요. 친구 1명은 같이 중국으로 왔고 다른 1명은 아직 일본에 있어요. 경찰은 왕량이 제공한 단서에 따라 공범 양寧이 있는 북경으로 갑니다. 양寧은 중국으로 돌아온 후 장춘과 북경을 오가며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2003년 8월 28일 중국 경찰은 북경에 있는 한 호텔에서 양寧을 체포합니다. 이제 남은 공범은 아직 일본에 남아있는 웨이웨이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일본 경찰에 체포돼 감옥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밝혀진 진실에 중국과 일본 사람들은 분노에 휩싸입니다. 왕량, 양寧, 웨이웨이 3사람은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걸까요? 함께 200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3년 6월 20일 오후 2시 25분 일본 후쿠오카 경찰서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하카다항 하코자키 부두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바다에 사람이 떠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경찰은 즉시 하코자키 부두로 출동하는 동시에 해안경비대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해안경비대는 하코자키 부두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합니다. 오후 6시 수색 끝에 부부로 보이는 성인 남녀 2명과 남자아이 1명, 그리고 여자아이 1명 총 4구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피해자들의 손목과 발목은 움직일 수 없게 수갑이 채워져 있거나 나일론 끈 또는 넥타이로 묶여 있었고 4명 모두 몸에 무거운 아령이 달려 있었습니다. 성인 여성의 옷은 벗겨져 있었고 후두부가 함몰되고 얼굴이 심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머리와 몸이 온통 멍투성이인 것으로 보아 피해자들은 생전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엄청난 공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경찰은 한눈에 타살임을 확신합니다. 다른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이곳에 유기했군. 피해자들의 처참한 모습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경찰은 전담반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들은 먼저 국가수에 부검을 의뢰합니다. 얼마 후 피해자들의 신원이 밝혀지는데 이들은 모두 일가족으로 드러납니다. 41세 마츠모토와 그의 아내 40세 치카,
그리고 큰아들 11살 카이와 딸 8살 희나입니다. 경찰은 치카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치카의 아버지는 사건 당일 오전 딸과 연락이 되지 않아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전날 6월 19일 저녁 6시 30분쯤에 치카가 손자와 손녀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저녁을 같이 먹고 8시쯤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때 이후로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했어요. 주변 이웃의 말에 따르면 19일 밤 12시가 넘어서 그러니까 20일 새벽이죠. 마치모토 집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꼭 남자들이 다투는 소리 같았는데 경찰은 20일 새벽 무렵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합니다. 마치모토의 집은 2층 주택입니다. 경찰은 1층 창틀과 방바닥에서 여러 개의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범인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온 듯 했습니다. 현관, 계단 침대 등에서 다수의 혈흔과 집 곳곳에서 3개 이상의 서로 다른 무늬의 신발 자국을 발견합니다. 화장실 유리는 깨져 있었지만 유리 파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 계단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청소기가 없어진 걸로 보아 범인이 현장을 청소하고 증거인멸을 위해 청소기를 가져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카메라, 컴퓨터 장신구 등의 물건은 집에 그대로 있었지만 현금과 카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모토 가족이 발견된 다음 날인 6월 21일 부검 결과가 나옵니다. 마치모토 부부의 사이는 익사였습니다. 아내 치카의 목에선 비닐끈에 의해 졸린 자국이, 그녀의 손톱에선 남성 2명의 DNA가 발견됩니다. 그녀는 생전 몹쓸 짓을 당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카이와 희나의 사이는 질식사였습니다. 그들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장난감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몸에는 10kg짜리 아령과 30kg 쇳덩어리가 달려 있었는데 이는 물 위로 떠오르는 걸 막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범인은 마치모토 가족에 대체 얼마나 큰 원한이 있길래 이런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걸까요? 사건 발생 4일 후 2003년 6월 24일 브리지스톤 구름의 공장 주차장에서 마치모토의 벤츠 차량이 발견됩니다. 차 실내와 트렁크는 청소한 듯 깨끗했습니다. 경찰은 마치모토의 차 안에서 마치모토 가족이 아닌 제3자의 DNA를 찾아냅니다. 수사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마치모토와 그의 가족에 대해 조사합니다. 마치모토와 치카는 후쿠오카 출신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연인이었던 두 사람은 1990년 5월에 결혼해 일남일녀를 두었습니다. 마치모토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돈으로 후쿠오카시 주오구와 히가시구에 한식당을 차립니다. 마치모토의 한식당은 맛집으로 소문나면서 유명인들이 찾아오고 TV에도 소개될 정도로 유명해집니다. 마치모토는 꽤 큰 돈을 벌게 되죠. 하지만 2001년 광우병 소동이 일어나면서 주오구와 히가시구에 있는 두 식당 모두 문을 닫게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마치모토는 은행에 집을 담보로 4천만 엔을 대출받습니다. 그는 이 빚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에 굴하지 않고 아내의 친척과 함께 야심차게 여성 의류 사업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실적은 처참했습니다. 사업이 다시 어려워지자 마치모토는 사채에 손을 대게 되고 700만 엔을 빌리기도 합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빚쟁이들이 회사와 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이웃들 역시 마치모토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마치모토의 아버지와 삼촌은 이전에 잠시 조직에 몸을 담은 적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한 마치모토는 결국 좋지 않은 일에도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는 온라인으로 약과 음란물을 팝니다. 마치모토는 1993년에서 1999년 사이에 자신과 가족들 앞으로 2억 엔이나 하는 생명보험을 듭니다. 경찰은 사채업자와 마치모토의 불법 온라인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불러 조사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딱히 수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가족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누군가의 소행이 아닐지 의심도 해보지만 남은 마치모토의 가족 중에서 법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마치모토는 친척들에게도 빚을 지고 있었는데 마치모토와 채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 조사해보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피해자 몸에 묶여있던 수갑과 아령을 조사하던 경찰은 새로운 단서를 발견합니다. 수갑은 대만째로 주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마치모토 집 인근에 있는 대형마트 CCTV 영상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수상한 남성을 발견합니다. 사건 발생 2일 전 남성은 마트에서 4개의 수갑과 2개의 아령을 삽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의 행방을 추적합니다. 2003년 7월 22일
경찰은 용의자의 몽타주를 작성해 배포합니다. 일주일 만에 70여 건이 넘는 시민들의 제보가 쏟아집니다. 이 중 경찰의 이목을 끄는 제보가 하나 있었는데 후쿠오카에 있는 일본 어학원에 다니는 왕량이라는 중국인 유학생이 용의자의 얼굴과 무척 닮았다는 제보였습니다. 10일 후 8월 3일 일본 경찰은 왕량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갑니다. 하지만 집안은 텅 비어 있었고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수상함을 감지한 경찰은 왕량에 대해 조사합니다. 왕량, 당시 나이 21세, 길림성 장춘 사람입니다. 사건 발생 1년 전 2002년 3월 그는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 옵니다. 그의 아버지가 중국에서 토목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어린 시절은 유복했습니다. 왕량은 공부에 큰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 그저 자유롭고 싶은 마음의 유학을 선택합니다. 왕량은 학교에 나가지 않고 매일같이 카지노와 바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2003년 5월 왕량은 잇따른 무단 결석과 학비를 내지 않아 결국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왕량은 해당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학교에 다니는 척 계속 용돈과 학비를 받습니다. 이후 왕량의 부모가 이 일을 알게 되고 그들은 아들 왕량에게 당장 중국으로 돌아오라며 더 이상 용돈을 보내지 않습니다. 당시 왕량은 양닝이라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양닝, 당시 나이 23세, 그 역시 길림성 장춘 사람입니다. 그는 왕량보다 2년 먼저 일본에 유학와 일본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왕량과 양닝의 부모는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도 자연스레 가까워졌죠. 본래 양닝은 학교 생활에 충실한 모범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왕량을 만난 뒤부터 완전히 변해버리죠. 매일 왕량과 유흥업소를 전전하며 방탕한 생활을 이어갑니다. 2003년 4월, 양닝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학교를 휴학하고 후쿠오카 시내의 한 라멘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4일 후인 6월 24일, 왕량과 양닝은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일본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살던 집에서 채취한 DNA와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용의자의 DNA를 비교합니다. 분석 결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양닝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에서 세 번째 용의자를 찾아냅니다. 웨이웨이, 당시 나이 23세, 그는 허난성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는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자산가입니다. 웨이웨이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고자 일본의 첨단 기술을 공부하겠다는 꿈을 안고 2001년 4월 후쿠오카의 한 일본 어학원에 입학합니다. 2002년 4월 웨이웨이는 일본의 컴퓨터 전문 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생 후보에 오르기도 하죠. 하지만 학교에 들어가고 1년 뒤인 2003년 무렵부터 웨이웨이는 학교에 자주 빠지고 중국인 여성들과 잦은 만남을 갖습니다. 이 당시 웨이웨이는 26만 엔을 훔치기도 하고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계약하는가 하면 심지어 지인의 여자친구에게 무력을 행사해 경찰에 체포되기도 합니다. 웨이웨이는 PC방에서 같은 중국인 유학생 왕량과 양닝을 알게 됩니다. 이날 이후로 급격히 가까워진 세 사람은 어디를 가든 늘 함께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웨이웨이의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조사하던 중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아파트 비상계단 철문을 열어놓기 위해 특별히 제작해 만들어뒀던 쇳덩어리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확인 결과 바다에서 마츠모토의 아내 치카를 발견했을 당시 그녀의 몸에 달려있던 쇳덩어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웨이웨이가 범행 전 해당 쇳덩어리를 훔쳤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웨이웨이의 행방을 쫓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웨이웨이는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전화해 13만 엔을 빌립니다. 그리고 바로 중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죠. 2003년 8월 6일 출국 2시간 전 웨이웨이는 공항으로 가던 중 시비가 붙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는 중국행 비행기를 타기도 전에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맙니다. 이후 DNA 분석을 통해 웨이웨이가 범인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하지만 웨이웨이는 범행을 일체 부인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체포된 왕량과 양닝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합니다. 이들의 소식을 접한 웨이웨이는 하는 수 없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합니다. 그럼 세 사람의 진술에 따라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왕량, 양닝, 웨이웨이 세 사람은 말이 잘 통하고 취향이 비슷해 잘 어울려 다녔습니다. 일본 유학 생활은 무척 단조로웠습니다. 이전에 자신들이 꿈꾸던 그런 특별함은 없었죠. 세 사람은 무료한 학교 생활의 실증을 느끼고
유흥에 빠집니다. 유흥에 빠진 그들은 뒷일은 생각도 하지 않고 흥청망청 돈을 마구 써댑니다. 학비 생활비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써버리죠. 경제적 압박을 받던 세 사람은 중국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도저히 부모님께 그간의 일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고 세 사람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선을 넘어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들은 먼저 같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돈을 훔칩니다. 그리고 훔친 돈으로 술을 마시고 여자들을 만납니다. 사실 웨이웨이의 집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돈 때문에 굳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필요가 없었죠. 부모님께 말하면 혼이야 좀 나겠지만 바로 용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왕량 양님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범죄는 단순한 놀이에 불과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2003년 5월 초, 세 사람은 제대로 한탕 해보기로 합니다. 목표는 양님이 아르바이트하는 라멘집입니다. 하지만 안면이 있으면 금방 걸릴 수 있다는 이유로 목표를 바꿉니다. 양님이 말합니다. 내가 진짜 돈 많은 집을 찾았어. 라멘집에서 약 700m 떨어져 있는데 엄청 부자 같아. 가족은 모두 4명이고 성인 남자는 마츠모토라는 사람 1명뿐이야. 우리 이 집으로 하자. 범행 목표가 정해지자 세 사람은 범행 시간과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들은 완전 범죄를 꿈꾸며 범행 후 마츠모토 가족을 모두 죽이고 바다에 유기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각자 필요한 범행 도구를 준비합니다. 6월 19일 밤 11시 어두운 밤 하늘에 추적추적 비가 내립니다. 차고에 차가 없는 것으로 보아 마츠모토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듯 했습니다. 세 사람은 1층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츠모토의 아내 치카는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왕량이 망을 보고 양님과 웨이웨이가 2층으로 올라갑니다. 마츠모토 부부의 아들과 딸 카이와 히나가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습니다. 양님과 웨이웨이는 히나의 목을 졸라 기절시킵니다. 이때 카이가 잠에서 깨 큰 소리로 엄마를 부릅니다. 카이의 돌발 행동에 놀란 양님과 웨이웨이가 카이에게 달려들어 얼굴과 머리를 가격하고 목숨을 빼앗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치카가 있는 욕실로 갑니다. 샤워를 하느라 아이들의 소리를 듣지 못한 치카는 불청객의 등장에 놀라 필사적으로 저항하지만 두 남성의 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두 남자의 무차별 공격에 치카는 기절합니다. 그들은 치카에게 몹쓸 짓을 하고 목을 비닐끈으로 조른 다음 욕조에 치카의 얼굴을 담급니다. 잠시 후 치카의 숨이 멈추고 양님과 웨이웨이는 망을 보고 있던 왕량에게 가 맡은 일은 모두 끝냈다고 알립니다. 세 사람은 집을 샅샅이 뒤져 지갑에서 15,000엔과 신용카드 여러 장을 훔칩니다. 새벽 1시 40분 마츠모토의 차가 차고로 들어옵니다. 그는 친구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응, 지금 집에 도착했어. 주차 중이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할게. 마츠모토가 집에 들어서자 왕량 일당이 잽싸게 새 파이프로 마츠모토의 머리를 가격합니다. 무방비 상태였던 마츠모토는 바로 제압당합니다. 이때 왕량은 기절해 있던 마츠모토의 딸 히나를 마츠모토 앞으로 데려와 위협합니다. 가지고 있는 돈 다 내놔. 마츠모토는 요즘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 돈이 별로 없다며 현금 23,000엔과 신용카드를 건넵니다. 그는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무릎을 꿇고 딸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왕량 일당은 마츠모토를 비웃으며 보란듯이 그 앞에서 히나를 죽입니다. 그리고 마츠모토를 기절시킨 뒤 아내 치카에게 한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그를 죽입니다. 왕량 양ning 웨이웨이는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사건 현장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그리고 숨진 마츠모토 가족을 마츠모토의 차에 싣습니다. 그리고 웨이웨이가 차를 몰고 하카타항 하코자키 부두로 갑니다. 왕량 일당은 수갑, 넥타이 끈 등으로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결박하고 무거운 아령과 쇳덩어리를 몸에 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다로 던져버리죠. 사실 마츠모토는 이때까지도 살아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는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왕량 일당은 범행 도구와 피가 묻은 매트 등을 인적이 드문 곳에 버리고 브리지스톤 구름의 공장 주차장으로 가 차 안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4명의 목숨을 뺏은 약 4시간에 걸친 범행 끝에 그들이 얻은 건 40,000엔과 신용카드 몇 장뿐이었습니다. 더 어이없는 건 왕량 일당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신용카드는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폐기합니다. 결국 그들 손에 쥐어진 건 현금 40,000엔이었고 웨이웨이가 10,000엔을 가지고 나머지 30,000엔은 양님과 왕량 둘이 각 15,000엔씩 나눠 갖기로 합니다. 이후 세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후쿠오카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뒤처리를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마츠모토 가족이 발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달리 20일 오후 하쿠자키 부두 근처에서 물 위로 떠오른 마츠모토 가족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일본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죠. 범행 직후 왕량과 양닝은 발빠르게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웨이웨이는 혼자 일본에 남아 사건이 잠잠해지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8월 6일 공항 가는 길에 시비가 붙어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말죠. 왕량은 8월 19일 요녕성에서, 양닝은 8월 28일 베이징에서 중국 경찰에 각각 체포됩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범인이 검거될 때까지 총 2달하고 8일이 걸렸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세 사람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합니다. 하지만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바람에 누가 주범인지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일본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왕량과 양닝이 일본에서 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자국민 불인도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두 범죄인을 요녕성 인민법원에서 재판하기로 합니다. 대신 중국 수사당국은 이들의 범죄 혐의가 명확한 만큼 일본 경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약속합니다. 2003년 9월, 일본 경찰이 베이징으로 와 중국 경찰과 수사 방법을 협의합니다. 2달 뒤 양국 경찰은 세 사람의 진술을 비교대조합니다. 일본 경찰이 왕량과 양닝의 진술서를 확인하는데 대체로 사건의 세부 사항과 일치했습니다. 돈을 뺏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범행 동기와 누구에게도 의뢰받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일본과 중국 두 나라 경찰의 수사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2005년 1월 24일 요녕성 중구인민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부는 양닝에게는 사형을, 하지만 왕량에게는 검거 후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두 사람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지만 2심 법원은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사건 발생 2년 후 2005년 7월 12일 양닝의 형이 집행됩니다. 한편 일본에서 체포된 웨이웨이의 재판이 2005년 5월 19일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웨이웨이는 재판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외 다른 진술에는 내내 침묵을 지킵니다. 일본 사법부는 웨이웨이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웨이웨이는 즉시 항소합니다. 1심 재판에서 내내 침묵을 지키던 웨이웨이는 2심 재판에서는 범행 과정을 상세히 증언하고 유가족에게도 사죄합니다. 하지만 그의 항소는 기각됩니다. 2019년 12월 26일 일본에서 웨이웨이의 형이 집행됩니다. 웨이웨이는 교도소 수감 중 중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에는 크게 글씨 하나가 쓰여 있습니다. 후회한다는 뜻의 한자입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고 일본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중국인의 자국 입국을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에 중국인이 있으면 극도의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길림성 출신 중국인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